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주최하는 나이즘 수업이죠. 이게 네 번째 행사인데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개강 황해문화라고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 편집장 하고 있는 전성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하기 전에 잠깐 이 사업, 이 나이즘 수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출발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좀 드릴게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세대 간의 이제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삶의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이제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라는 주제로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 강좌를 대중을 이제 상대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사이에 여기 보시면 이제 3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등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단한 인생 이막을 위해서 선배 수업,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은퇴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이제 생애사, 구슬 생애사를 담은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인데요. 2018년 올해는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사업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첫 번째 강좌를 열어주실 최은석 선생님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멋있는, 나도 아직 나이 먹으면 그렇게 나이를 들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대단한 어떤 경륜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는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구슬 체록으로 사실 하나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구슬 생애사 분야에서는 가장 단연코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 뵙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간단하게 저희 최은석 선생님 소개를 제가 올릴게요. 최은석 선생님은 여성주의 생애사 연구소 소장이시고요. 무엇보다도 구슬 생애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사회의 가난한 중하층 여성들의 삶을 다룬 천당허구 지옥이 그만큼 칭하가 날라나, 이게 이제 입말이죠. 이걸로 제목을 하셔서 그걸 2014년에 내셨고,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다시 가느다란 길이 나왔어. 이것도 역시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또 70대 남성 독거노인들의 삶을 다룬 최근의 책이죠. 8배의 탄생이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책을 내셨고, 꾸준히 그런 작업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이나 물어봅니다. 가끔 너네 가족은 누구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대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리고 언니, 오빠, 그리고 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에 이제 가족의 개념이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새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샌가 사라지고 가족의 범주 안에 들지 않고 친족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4인 중심의 핵가족 체제도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혼자서 1인 가구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그와 관련한 주제로 우리 최은석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안경을 끼고 보면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도시가 잘 보여요. 아마 근시였다가 나이 들면서 이제 노안으로 가는 사람의 경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소개받은 최현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 심지어 20대부터
20대 초 중반? 중반. 네. 20대 중반, 20대 후반서부터 뭐 30대, 40대 있으시고 혹시 70대도 있으신가요? 아유, 뭐 없으셔요? 70대가 없으시면 글쎄 60대까지 그렇게. 저도 올해 뭐 62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 나이듦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또 특이한 각별한 현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뭐 나이듦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계속 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어 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나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나이는 그냥 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오는 거고 많은 전의 어르신들이 모든 나이는 살아볼 만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를 이제 제가 차근차근 나이를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역시 50대에는 내가 이렇게 50대를 살고 있구나. 또 60이 넘으면서는 내 60대는 이렇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살고 깨닫고 느껴가면서 그저 뭐 살만한 것 같아요. 어느 때가 더 좋았다 라기보다 그저 지금의 이 삶을 수긍하면서 살다 보면 나이 들면 결코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뭐 이제 핵심적으로는 가족의 재구성과 그 속에서의 노년의 삶 이런 것이다 보니까 노인 이야기가 많고 또 우리 사회에 노인 관련한 다양한 좀 어두운 의제들이 많이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아마 조금 어둡게 혹은 부정적으로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나이 들면 포함해서 무슨 가난의 문제라거나 늙음의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으로 느끼는 그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좀 어둡게, 무겁게 느껴진다면 내 안에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를 좀 어둡게, 무겁게 혹은 부정적으로 느끼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자기 속을 좀 살피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같이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따 끝부분에 그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쪽 정도로 와도 되겠죠? 마이크를 반드시 제가 들어야 하나요? 녹음되고 있고 안 들어도 되나요? 제가 듣는 게 좀 불편해서 그리고 예, 잘 들리시죠?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이어서 그리고 좀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저도 흥이 나고 해서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제목은 평등한 노년의 삶을 위하여로 잡았어요. 저 평등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평등도 물론 포함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화적인 다양한 의미에서의 평등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지나치게 돈 문제로만 좀 상황을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소제목을 가족의 재구성, 관계의 재구성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혹은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사회가 변화되어져 오면서 그 사회 속에서 가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가. 지금 60 넘으신 분들이 그 어린 시절에 5, 6살 혹은 10살 시절에 같이 살았던 가족의 모습과 지금 60이 넘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가족은 물론 구성원들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가족의 형태,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끊임없이 가족이 변해왔는데 가족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족 간의 그 개인 구성원들의 변화, 혹은 가족 간의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족의 어떤 역사들, 그리고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가족의 구체적인 우리 가족의 모습 혹은 다른 가족들의 모습들 속에서 어떤 변화와 현실을 좀 바라보자는 그런 의미로 잡았습니다. 그렇고 크게 이제 좀 세 가지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가족의 변화 속에서 구성원들은 어떻게 변화해져 왔는지, 아까 이제 가족이 계속 변해왔다는데 그 속에서 구성원들 개개인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 혹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제고, 그 다음에는 노년들도 다양한 차이들이 있죠. 뭐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우리 사회는 지금 뭐 노인 세대라는 용어로 해서 여러 가지 뭐 그 노인 세대의 특징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노인 개개인들이 상당히 개별적이기도 하고, 또 웬만큼 뭐 어떤 분포도의 어떤 노인들을 집어넣어 보려고 할 때 그 노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차이들이 있죠. 우선은 뭐 경제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테고, 지역적으로, 또 여성과 남성 노인,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은 굉장히 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느끼며 살고 있고, 이런 것들, 차이에 따른 다양한 노년들을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오늘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살기 좋은 노년을 위한 나이듦을 마주하는 시선. 어떤 분들은 이미 노인이 되셔서 구체적으로 지금 노년의 삶을 살면서 자기 삶을 겪고 느끼고 혹은 깨달아가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장차 뭐 10년 혹은 뭐 한 40년, 그렇죠? 40년 후에 이제 그 노년의 삶을 살 텐데, 지금 노인들과 또 20대 노인들이 겪을 노년은 굉장히 다른 세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년을 좀 예상해보고 상상해보고, 그 속에서 내가 한 시민으로서, 노인으로서 또 어떤 뭐 가족이든 사회든을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가족의 변화 속에서 구성원들의 변화로 잡았어요. 여기서는 이제 압축적 근대화 속에서 가족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족과 국가. 여러분들 가족이 국가와 상당히 관련이 있죠. 그렇죠? 국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불할 복지비들, 뭐 아동수당, 노인수당, 뭐 요즘 이제 청년수당을 뭐 주겠다는 데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어쨌든 대부분은 가족 단위로 지불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농민수당을 뭐 전남 쪽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농가 가구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누가 반대를 했겠어요? 농민 중에서 여성 농민들. 그렇게 기준할 때 소위 여성 농민의 그 수고에 대해서는 이제 가셔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가구당이 아닌 농민 개인당으로 지급하라는 이제 주장들을 여성 농민 쪽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와 가족은 끊임없이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특히 국가는 시민과의 관계를, 시민 개개인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가족과 시민 개개인과의 어떤 복지적 관계, 의무와 권리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가족을 단위로 해서 그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가족 관계의 변화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족 관계의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요즘 어떠한 가족에 관한 어떠한 말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 말들이 가진 구체적인 함의들, 우리 사회의 현상들은 어떠한 것들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뭐 지금 20대부터 60대 후반까지 계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년 정도를 좀 중간으로 놓고 보고, 지금 중년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년과 노년의 성격 역시 조금은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압축적 근대화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이 압축적 근대화라는 말은 그냥 요즘 이렇게 좀 책을 보거나 하면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압축적 근대, 우리 사회가 압축적으로 근대화됐다. 혹은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은 굉장히 압축적 근대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많은 혼돈과 갈등이 있다. 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듣는데, 뭐 문자 그대로예요. 근대화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압축적이라는 건 뭐죠? 그냥 짧은 시기에 굉장히 한꺼번에 모든 게 이렇게 섞인 채로 그렇게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조금은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보자고요. 아마 80대 말이나 90대인 분들은 봉건 사회를 사셨죠. 그렇죠? 90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거꾸로 90을 가면 1928년생이 28년, 29년생이 이제 태어나신 해가 90세인 분들이 태어난 해가 그렇게 될 텐데, 이때면은 1928년 이 정도면 물론 일본의 식민지 속에서 뭐 근대화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동네에서의 사람들의 삶, 집에서의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봉건적인, 농경이 아직 그 주업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뭐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렇고 농경사회 속에서 가족 구성은 어떻죠? 농경사회는 대체로 그렇죠. 대가족이었죠. 앞에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농경사회는 대가족이었어요. 그 대가족들이 그리고 뭐 일터와 집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요. 집에서 이렇게 나가면 논 있고 밭 있고, 그런 속에서 모든 노동력이, 뭐 노인은 노인 노동력, 할머니는 할머니, 손주도 좀 이제 움직일만 하면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일하거나, 심지어 이제 손녀들, 그 여성들의 경우는 뭘 시집가면 친정에 편대진이나 하니까 학교 가지 말고 그냥 일이나 배우라고 하면서, 전라도 쪽 할머니들을 인터뷰하면 시집가서 친정에 편지를 할까봐 딸은 공부 안 시켰다는 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고, 경상도 쪽 할머니들을 인터뷰를 하면 시집가서 시댁한테 이렇게 대들을까봐, 서방하고 시어머니한테 대들을까봐 뭐 이렇게 여자는 안 가르쳤다 이런 말들이 많던데, 하여튼 그런 속에서 대가족이 뭐 태반이 훨씬 넘는 대가족이 거의 전부의 가족 형태였고, 그것의 특징은 또 집과 일터가 거의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었던 그런 거죠. 자, 우리나라의 봉건 시대는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압축적 근대화가 서구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혹은 이쪽 동아시아 쪽 나라들이 압축적으로 근대화됐다라는 의미인데, 서구는 어떻죠? 서구는 아마 이제 뭐 우리가 뭐 서양사를 배우셨겠지만 상당히 오래전, 비교적 뭐 15세기, 16세기 그때부터 소위 신을 중심으로 한 신본의 사상 속에서 그때는 굉장히 봉건적인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그 시대를 뭐 크게 이제 르네상스라고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이제는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로 이렇게 변화되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15, 16세기, 뭐 17세기를 넘어오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농경 중심의 이런 사회가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뭐 프랑스나 여러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민혁명들을 통해서 소위 시민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해서 이어져 왔고, 그 이후에 오는 사회는 아마 이제 과학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물론 그 시대에도 과학은 계속 발달해 왔지만 산업혁명 이후의 과학의 발달은 굉장히 급속도로,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급속하게 발전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첨단 뭐 과학사회, 요즘 과학사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과학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들이 뭐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 뭐 AI, 뭐 그 생명공학 이런 것들. 뭐 시작된 거는 같은데
그리고 뭐 누구든 뭐 어디 가서 주사도 맞고 어쩌고 유전자 가위질도 하고 어쩌고 했다는데 아직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도는 이런 사회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사회 혹은 뭐 생명공학, AI 이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구에서는 14세기, 15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까지 뭐 길게는 500 뭐 짧게는 뭐 한 3, 400년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길게는 5, 600년에 걸쳐서 그런 변화들이 이제 진행되어져 왔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동아시아의 어떤 그 뭐 신생개발국 뭐 거기에 플러스 이제 우리나라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90세를 살고 있는 1928년생의 한 노인이 공권사회에 태어나셨어요. 그 양반이 지금 안 돌아가셨다면 4차 혁명 운운하고 있는 이 사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의 100년 안에 90년 안에 서구 사회가 500년, 600년에 걸쳐서 이루었던 그 근대화의 과정을 우리는 100년 안에 드립다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압축적 근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 혼돈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들도 일어나고 뭐 세대 차이도 요즘 뭐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국민학교 5학년에 대해서 세대 차이가 나서 얘기를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짧은 간격으로 세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압축적 근대화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압축적 근대화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여러 가지 현상들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다른 나라들과 다른 압축적 근대화를 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그중에 오늘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혹은 나이듦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제 뭐 90살 혹은 80 후반을 경과하고 계신 노인들의 경우에 정말 자기 세대의 봉건 사회에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사회 하는 이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쫓아가고 적응하는 것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 가난한 분들의 경우는 더 힘들고 상당히 많이 배운 분들의 경우 뭐 문화적으로 상당히 높은 어떤 뭐 교수 등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80, 90인 분들 비교적 뭐 몸은 건강하시다 하더라도 이런 사회의 변화들에 대해서 상당히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 아마 여기 계신 50 넘은 분들, 50 중반 넘은 분들 중에도 지금의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어떤 것들은 좀 포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유튜브 나오니까 더 드립다 쫓아가고 카톡 나오니까 또 열심히 쫓아가고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을 샀을 때 내가 사용하는 기능들은 사실은 상당히 좀 한정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모르고 살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의 노년이 겪고 있는 어떤 문화에서의 그 뭐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갈등이라고 할까 소외라고 할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는 이거 포기 뭐 소외고 뭐고 나는 이거 안 하고 내가 아는 걸로 살래 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가족은 어떻죠? 제가 이제 제 가족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부모님이 87세와 91세셔요. 이제 만으로 하면 86세와 90세시고 두 분이 살아계셔요. 이분들을 1대라고 한다면 그 2대에 해당하는 저의 학렬들은 막내 동생이 51예요. 이제 작년에 50을 넘어서 너도 이제 노인을 좀 이해하겠구나 하고 우리가 좀 쳐주기 시작을 하는데 50 이전에 노인을 이해하는 건 이 친구가 50되기 전에는 엄마의 그 인지장애증 엄마가 이제 좀 치매 증상이 있고 저는 뭐 치매라는 말보다는 인지장애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치매의 치자는 미치광이 치에 매자는 미치광이 매자예요. 저는 정말 굉장히 낙인의 용어라고 생각이 돼서 인지장애라는 용어를 쓰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의 인지장애증을 이 막내 동생이 신경질을 내면서 막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기억 못하는 게 너무 화나고 똑같은 소리 또 하고 하는 게 화나고 그래서 넌 50 넘으면 좀 이제 달라질 거다 했는데 정말 50 넘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50 되기 전에 안 그 노인들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 분들은 정말 도 같으신 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2대는 51세부터 큰아들인 오빠가 64세예요. 올해 64세고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뭐 만으로 61세, 61세 그렇고 3대째인 제 자녀들은 지금 3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30대 중반과 후반을 지나가고 있고 뭐 34, 37이고 제 경우에 그렇고 이제 그 밑에 우리 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증손주가 뭐 이제 태어난 지 100일이 막 지난 아이부터 7살까지 이렇게 이제 4대가 물론 한 집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4대가 어쨌든 뭐 그럭저럭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뭐 구체적으로 가구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빠지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서로 이제 가족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 대부분도 뭐 이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고령사회 속에서 8, 90을 넘어가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중손주까지 보고 중손주가 심지어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보는 그런 노인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혈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섞여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 그저 가족이고 서로 뭐 그 혈족이고 할아버지고 뭐 그 손주고 하니까 서로 만나긴 하지만 얼마나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서로 소통 가능하냐에서는 상당히 아닐 수밖에 없는 뭐 싫어서가 아니고 누가 누구를 이해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혹은 누가 누구를 구체적으로 소외시키기 이전에라도 여기에서의 어떤 그 소통의 어려움, 소통의 불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압축적 근대화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어떤 현상을 저는 뭐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이런 어떤 갈등이나 혼돈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 그냥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걸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내 노인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내 부모에 대해서 내 시부모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현상이에요. 단계들 속에서 나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느라고 어떤 부분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자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에 대해서 이것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보기 전에 현상을 좀 보고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를 두고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변화들이 도대체 왜 왔고 이 변화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참여하거나 삶을 살아갈지를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가족도 이제 제 가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가족도 좀 떠올려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